2차 실기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노동 공급, 그리고 노동 수요와 노동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노동 공급,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하러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임금입니다. 그리고 인구에 관련한 두 가지 요인이 있고요. 노동에 관련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인구에 관련한 두 가지 요인은 인구 동태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구수를 가져서도 얼마나 경제활동을 참가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공급은 바뀌는 거죠. 노동의 세 가지요. 노동의 질, 시간, 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2배로 일해주면 노동은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다시 임금, 인구에 관련한 두 가지 요인, 인구 동태,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노동에 관련한 세 가지 요인, 노동의 질, 시간, 강도입니다. 노동 수요와 노동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요. 이거 먼저 노동 수요를 정리하고요. 노동 수요 탄력성이 뭔지만 구분하면 돼요. 노동의 수요만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노동 수요에 관련한 요인은요. 첫 번째, 임금에 관련한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품 수요에 관련한 항목이 있고요. 나머지 생산에 관련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우는 게 훨씬 쉬워요. 당연히 임금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품이 얼마나 팔렸냐의 문제니까 상품 수요 중요합니다. 임금과 상품 수요는 굉장히 상식적이죠. 나머지 생산에 관련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 요소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이고요.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생산 기술 방식입니다. 다른 생산에 관련한 거, 생산 요소 가격, 노동 생산성, 생산 기술 방식이요. 그런데 이 노동 수요에 관련한 요인들을 노동 수요 탄력성으로 바꾸면 이 탄력성이란 말 자체에 이미 임금에 관련한 노동 수요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 수요 탄력성에는 임금이란 말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는 임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를 탄력성, 즉 비율, 기울기니까 나머지 요소들을 노동 수요 요소들을 탄력성의 이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품 수요가 노동 수요를 변화시킨다면 상품 수요가 아니고요. 상품 수요의 탄력성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변화시켜요. 다 기울기 값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노동 수요를 바꾸지만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결국 가격에 따른 공급의 변화예요.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노동 수요 탄력성을 바꿉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라는 비율로 바뀐 거예요. 노동 생산성이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노동이 그 중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노동 비용이 비중에 해당하고요. 생산 기술 방식이 여기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로 생산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의 요인이요. 임금은 당연히 빠지고 상품 수요는 상품 수요 탄력성으로 바뀌고요. 생산 요소는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으로 바뀌고요. 노동 생산성은 노동 비용의 비중, 그 다음에 생산 기술 방식은 노동의 대체 가능성으로 바뀌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부처의 집단 상담 3단계 모델 혹은 각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모범 답안입니다. 탐, 전, 행이에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모든 상담은요, 자기 개방으로부터 시작하고요. 끝은 목표 설정하고 행동계획 수립하고 의사 결정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든 상담의 공통이니까 그냥 빼고요. 나머지 요만큼이 진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 집단 상담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 개방 단계에서는 먼저 나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탐색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자아상, 즉 흥미와 적성에 대한 그 결과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다시 일단 자기 개방 탐색 단계에서는
흥미와 적성을 검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 전환 단계요. 첫 번째가 흥미 적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직업 세계와 가치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직업 세계 연결하고 삶의 가치를 조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가치와 피드백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 흥미와 적성, 즉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 해결. 두 번째는 직업세계와 가치, 즉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예요. 요 두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1년 실기 1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3단계 모델을 묻고 있죠. 기존 출제 사례와 동일한 경우였습니다. 세계적 둔감화는 둔감화의 의미, 3단계의 설명, 그리고 면접 불안에 대한 적용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세계적 둔감화의 의미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불안 자극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노출시켰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불안 자극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노출, 불안 자극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노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무엇을 위해서? 공포나 불안을 경감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불안 자극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노출시킴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불안 반응을 경감시키는 방법. 이게 체계적 둔감화예요. 거기에 상호제지의 원리를 사용한다. 이 정도만 더 적어주셔도 훌륭합니다. 둔감화의 3단계 절차, 1단계 근육이완 훈련, 2단계 불안위계 목록 작성, 3단계 둔감화 훈련입니다. 불안 위계 목록의 위계는요, 위계 질서할 때 위계예요. 즉 레벨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근육 이완 훈련요. 설명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근육 이완 훈련을 통해서 몸에 긴장감 풀어준다. 2번 불안 위계 목록 작성, 말 그대로 위계 목록을 작성한다는 뜻이에요. 불안을 일으키는 낮은 수준의 자극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높은 수준의 자극의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 작성, 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그냥 적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둔감화 훈련. 근육 이완 상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불안 목록을 상상하게 하고, 만약에 불안해하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고, 근육 이완 상태가 유지되면, 즉 안 불안하다고 확인이 되면 이거보다 높은 다음 단계의 불안 목록을 도전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성공하면 둔감화 훈련이 완료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를 설명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면접 불안에 대한 것을 적용해봐라 하면 나머지 근육 이완 훈련 그대로 적고요. 둔감화 훈련도 그대로 적고요. 불안 위계 목록의 작성 방법만 바로 면접 불안에 대한 내용으로 적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레벨의 위계 목록의 불안은 뭐냐면 바로 혼자 하는 모의 면접 상황, 그 다음 그보다 높은 불안 목록은 친구들 앞에서 하는 모의 면접, 중요하지 않은 기업 면접 상황, 마지막으로 목표 기업 면접 상황의 순으로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한다 라는 것만 더 넣어주시면 면접에 대한 적용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된 겁니다. 21년 실기 1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면접 불안의 사례를 주고요. 그 경우를 체계적 둔감법에 적용해서 설명하라 라는 기출문제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집단 직업 상담의 장점입니다. 여러 명 한꺼번에 하니까 당연히 시간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죠. 두 번째, 이건 일종의 군중 심리 생각하셔도 비슷한데 내담자들이 개인 상담보다 결과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서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기 때문에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더 적합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로 공유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요. 개인 상담이 줄 수 없는 서로 풍부한 학습 경험이 제공이 되고요. 구체적인 실천의 경험과 현실 검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점이요. 여러 명이 하니까 당연히 비밀 보장 어렵고요. 당연히 여러 명이니까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면의 심리를 다루기가 어렵고 개인의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즉 개인 상담이 이게 더 적합하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적합한 집단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구성이 나쁘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집단 구성이 어렵다. 이게 단점입니다. 실업자의 정의요. 딱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15세 이상, 두 번째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 세 번째 일이 주어졌으면 취업 가능, 네 번째 하지만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 다시요. 15세 이상, 4주간 적극 구직, 세 번째 일이 주어졌으면 취업 가능, 네 번째 수입이 있는 일을 실제로는 하지 못한 사람. 이게 실업자의 정의예요. 실업의 유형 네 가지입니다.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경기적,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
실제 문제는 발생 원인과 대책을 물어보는데 사실 알고 보면 발생 원인만 제대로 알고 나면 대책은 1대1로 따라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했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노동 수요도 감소한 거예요. 즉 수요 부족이 원인인 게 바로 수요 부족 실업, 경기적 실업 요거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수요 부족과 관계없는 비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요거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원인이 수요 감소니까 대책은 총 수요 확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찰적 실업이요. 구직 과정 중에 임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이고요. 원인은 직업 정보 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책은 당연히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특징은 단기적이라고 그랬죠. 직업이 이동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사직한 거니까 자발적인 실업이에요. 다시 자발적이고 단기적인 실업입니다. 반면에 구조적인 실업은 반대말이죠. 비자발적이고 장기적인 실업이에요. 구조적인 원인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옛 직업과 직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직무에 맞춘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비자발적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계절적 실업이요. 계절적 비수기가 원인이고요. 대책은 비수기의 근로처, 즉 비수기에 일할 곳을 제공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기도 해요. 공통점은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은 발생 원인이 차이점이고 특성이 차이점입니다. 자발적 단기적이고 비자발적 장기적. 요게 차이점에 해당합니다. 21년 2회차에 실제 출제된 사례입니다.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업 3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결국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경기적 실업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을 쓰고 설명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3단계요.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은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기준으로 한 단계입니다. 즉 내담자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자, 1단계는 탐색에 대한 계약이고요. 2단계는 핵심 결정, 3단계는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요 세 단어는 다 살려주셔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탐색에 대한 계약, 핵심 결정, 변화를 위한 노력이요. 정신역동적 상담은 말 그대로 내담자의 정신 속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기본적으로 내 정신을 탐색해도 돼 라고 합의해주고 계약해주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내담자가 자신의 정신역동적을 탐색을 하도록 합의하는 단계, 계약하는 단계지. 1단계, 탐색에 대한 계약 단계. 자, 2단계는 내담자 기준이라고 했죠. 내담자가 이러저러한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목표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핵심적 목표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 단계, 이게 2단계. 3단계, 내담자가 변화를 모색하고 노력하는 단계,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 변화를 모색하고 노력하는 단계, 이게 3단계입니다. 내담자 기준으로 탐색에 대한 계약, 핵심 결정,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 기법 3가지 설명입니다. 1번 소망방어책에 대한 해석, 2번 명료와 3번 비교. 요 세 단어는 살려주셔야 돼요. 소망방어책에 대한 해석, 명료와 비교요. 소망방어책에 대한 해석은 결과적으로 소망과 방어에 대한 해석을 해서 내담자가 자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담자가 원하는 거 소망, 그 다음에 내담자를 건드리면 막 화를 내거나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방어체계, 즉 소망과 방어체계에 대한 해석을 해서 내담자가 자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명료와 문제에 관련된 내담자의 문제에 관련해서 요약해 주는 거예요. 내담자 문제에 관련된 생각을 표현에 초점을 두고 요약해 주는 것. 자, 비교하려면 2가지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자, 비교 2가지 이상의 주제에 대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대비시켜 주는 것. 비교 2가지 이상 유사점, 차이점 대비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반복 가능한 분량을 만들기 위해 복원된 문제를 모두 동영상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중복된 개념을 통합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모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아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출제 이력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술형인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손으로 키워드를 직접 쓰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효과, 대체효과는 가장 대표적인 이해형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소득효과, 대체효과, 여가가 정상제, 여가가 열등제 이렇게 네 가지 단어인데요. 이 네 가지를 다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렵고요.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 자, 소득효과란 소득이 이미 충분히 생겨서 여유롭고 배가 불러진 상태. 이게 소득효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직업 상담사 답을 쓸 때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처럼 배가 불러진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부터 직업 상담사처럼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소득 효과는 배가 부른 상태죠. 돈이 많아서 배가 부른 상태요. 소득 효과는 임금이 늘면 어, 일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는 효과. 이미 배가 불러서 이제 일은 안 하고 여가를 늘리는 효과예요. 자, 대체 효과는 소득 효과의 딱 180도 반대입니다. 임금이 늘면 아싸 이게 돈을 더 벌 기회다라고 해서 일을 더하고 여가를 줄이는 효과입니다. 소득 효과는 임금이 늘면 여가를 늘리고 대체 효과는 임금이 늘면 여가를 줄입니다. 자, 그 다음 추가로 이해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여가가 정상제일 때, 여가가 열등제일 때입니다. 자, 여가가 정상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가가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여가가 열등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가가 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여가가 정상제라는 얘기는 여가가 매력이 있으니까 소득이 늘면 여가의 수요가 늘어나고요. 매력이 있으니까. 여가가 열등제, 즉 매력이 없다는 의미는 소득이 늘면 여가의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소득효과, 대체효과, 정상제, 열등제 이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이 네 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 없이 딱 하나 뭐라고요? 소득효과는 이미 소득이 충분히 생겨서 배가 불러진 상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오직 직상 실기시험 대비가 목적입니다. 간혹 보면 직상 실기시험 준비를 하면서 막 어려운 거 외우고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여기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기법 3가지를 써라 5가지를 써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말고도 여기에 제시한 모범 답안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기억하기 쉬운 거 3개, 5개를 골라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기법 모두 4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냐면 내적 행동 변화, 외적 행동 변화가 있고요. 불안 감소가 있고 학습 촉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4가지예요. 근데 우리 1차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고 있었던 대표 기법 뭐죠? 체계적 둔감법이 있고 토큰법이 있었죠. 체계적 둔감법은 대표적인 불안 감소 기법이에요. 그리고 불안 감소라는 의미는 결국은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 감소 기법이기도 하고 내적 행동 변화 기법이기도 해요. 자, 토큰법은 우리 학교 가서 참 잘했어요. 여기서 하면서 도장 찍어주는 거죠. 대표적인 학습 촉진 기법입니다. 학습 촉진을 한다는 건 결국 외적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법은 학습 촉진 기법이기도 하고 외적 행동 변화 기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과 토큰법을 한번 딱 정리해 놓고 나면 나머지는 한 2개 정도만 더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불안 감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불안은요, 결국 체계적 둔감법도 그렇지만 불안에 관련한 조건들을 계속 노출시켜서 익숙하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 감소 기법의 용어는 다 조건이란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반조건, 금지 조건 이게 불안 감소 기법이고요. 내적 행동 변화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 뇌 속 활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 속 활동이라는 게 결국 인지 활동이에요. 인지 활동. 그래서 내적 행동 변화 기법은 다 단어에 인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지적 재구조와 인지적 모델링, 다 내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이고요. 학습 촉진 기법 공부 잘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모델 보여주고 사회적 모델링, 그 다음에 좋은 조건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사회적 모델링과 강화가 학습 촉진 기법이고요. 외적 행동 변화 촉진은 결국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행동. 그러니까 행동이나 연기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동 계약, 역할 연기 같은 게 대표적인 외적 행동 변화 기법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적응행동 증진기법 3가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적응행동 증진기법 혹은 촉진기법이란 곧 학습 촉진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기 쉽게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못하면 부적응 행동자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아무튼 학습 촉진기법 혹은 적응행동 증진기법은 바로 토큰법, 사회적 모델링 강화입니다. 토큰법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 혹은 토큰을 제시하는 기법이고요.
강화는 행동이 바람직하면 긍정적인 반응, 바람직하지 않으면 부정적 반응을 제시해서 강화시키는 기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은 내담자가 모방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보딘이 제시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5가지요. 정보 부족, 진로 선택의 불안, 확신 결여, 내적 갈등, 의존성. 요 5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정보 부족. 보딘만의 특징적인 주장이죠. 정보 부족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진로 선택의 불안과 확신 결여는 선택 전과 선택 후입니다. 그리고 내적 갈등 의존성은요, 갈등의 주체가 내부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남한테 의존하느냐, 이렇게 문제로 4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정보 부족이요. 정보가 부족해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진로 선택 불안, 선택 전이죠. 선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해서 불안해하는 경우, 진로 선택 불안이고요. 확신 결여, 진로 선택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 확신결여입니다. 나머지 2개 불안을, 갈등을 누가 겪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적 갈등,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자아 개념에서 내적인, 내부적인, 자기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거 내적 갈등이고요. 선택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고 남한테 의존하는 경우 바로 의존성입니다. 다시 정보 부족, 진로 선택 불안, 확신 결여, 내적 갈등, 의존성 이 5가지입니다. 21년 실기 1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에서 말하는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 원인 5가지 중에 3가지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노동 공급 탄력성의 의미는요, 임금이 변화함에 따라서 노동 수요는 얼마나 변하겠어? 임금이 변함에 따라서 공급은 얼마나 변하겠어?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임금의 변화율에 따라서 노동 수요의 변화율은 얼마나 돼? 임금의 변화율에 따라서 노동 공급의 변화율은 얼마나 돼? 이게 가장 정확한 노동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그냥 적으시면 돼요. 자,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변화율이라는 것만 뭔지를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는 뜻이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변화율이라는 거 우리 직관적으로 엄청나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2,000원을 벌었어. 결국은 2,000원을 번 거죠. 그러면 우리 수익률은 얼마나 돼요? 20%예요. 계산도 안 해보고 10,000원 투자해서 2,000원 벌었으면 20%네. 자, 우리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요. 10,000원을 투자해서 12,000원을 벌었으니까 결국 2,000원을 번 거고 10,000원을 투자해서 2,000원을 벌었으니까 2,000원을 10,000원으로 나눈 겁니다. 결국 모든 종류의 변화율은요. 2개의 차이값, 벌어들인 값, 2개의 차이값을 최초값으로 나눈 거예요. 2개의 차이값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고요. 최초값은 변화전값, 최초값으로 나눠주면 모든 종류의 변화율이 계산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동 수요의 변화율이란 2개의 차이값, 수요에 관한 2개의 차이값, 결국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죠. 그거를 전값, 노동의 변화전값으로 나눠주면 노동 수요의 변화율, 즉 분자값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임금의 변화율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의 큰 값에서 차이값을 구하려면 임금의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고 그거를 변화전 임금값, 최초의 임금값으로 나눠주면 임금의 변화율, 즉 분모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분자 분모 다 구했으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 노동 공급 탄력성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계산의 표준 문제 2번째 타입입니다. 이 2번째 타입이 가장 자주 출제되는 형태의 타입입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A 노동조합의 임금 탄력성을 계산하고 B 노동조합의 임금 탄력성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 B 노동조합 중 누가 더 임금 교섭력이 높은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기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A 노동조합의 경우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이 얼마일 때 얼만큼 일했고 임금 조건이 이렇게 변했을 때 이렇게 변합니다. B도 똑같아요. 임금이 얼마일 때 얼마 일하고 임금이 변했을 때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런 식의 조건이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서술식으로 조건이 나오지 않고 표로
임금이 얼마일 때 얼만큼 일했고 임금이 얼마로 변했을 때 얼만큼 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글로 썼느냐 표로 썼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노동수요 탄력성 계산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자, 무조건 변화 전 임금과 변화 후 임금을 찾아서 적고요. 변화 전 노동수요와 변화 후 노동수요를 적습니다. 자,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각각의 차이를 최초값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게 각각의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노동수요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해요? 두 개의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차이값을 구하고요. 그 차이값을 최초의 값, 변화전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0.5를 얻고요. 자, 임금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해요? 임금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값, 즉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최초의 값 4,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0.25를 얻습니다. 그래서 노동수요 변화율과 임금 변화율을 각각 구했으면 자, 노동수요 탄력성은 그 두 개를 나눠주면 되죠. 노동수요 변화율 0.5를 임금 변화율 0.25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노동수요 탄력성 2를 넣습니다. 비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자, 변화 전 후 임금을 찾고 변화 전 후 노동 수요를 적어둡니다. 그리고 각각의 차이값을 최초값으로 나눠 주어서 노동 수요 변화율과 임금 변화율을 각각 구하고요. 그게 0.1, 0.1666입니다. 그 두 개를 나누어 주면 0.6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A조합의 노동수요 탄력성 2 큰 값이고요. B조합의 노동수요 탄력성 0.6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뭐냐? A조합과 B조합 중에서 누가 더 임금 교섭력이 높은가?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노동수요 탄력성이 높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임금을 조금만 올려도 노동 수요가 줄어든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냥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해고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즉 임금 수요, 노동 수요 탄력성이 높으면 해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힘을 못 쓰죠. 자, 그게 팩트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제 모범 답안처럼 쓰면 이렇습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즉 비탄력적일수록 임금이 올라도 노동 수요 감소량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조의 교섭력은 커지고 기업의 교섭력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노동수요 탄력성 계산 세 번째 타입입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서 실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 출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반처럼 노동 수요 값이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노동 수요 값이 이렇게 공식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최초 임금만 주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근로자 수입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노동수요 탄력성 계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변화 전과 후의 임금, 그 다음에 변화 전과 후의 노동수요 값을 정하면 나머지는 그냥 두 개의 차이값의 최초값으로 나누어서 변화율을 각각을 구해서 서로 나누어 주면 그냥 노동수요 탄력성을 쉽게 구합니다. 그 여태까지 풀었던 게 다 이런 방식이었으니까 이거 자체는 하나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이 문제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노동 수요를 숫자로 안 주고 이렇게 공식으로 줬어요. 노동 수요는 5,000 빼기 2 곱하기 W 임금 이렇게 공식으로 줬어요. 바로 이 부분이요. 노동 수요는 5,000 빼기 2W 이렇게 공식으로 줬어요. 요것 때문에 어렵게 느끼지만 실제로 자, 첫 번째 변화 전 임금과 변화 전 노동 수요는 요 공식만으로도 쉽게 구합니다. 변화 전 임금 첫 번째 2,000 정해져 있죠? 변화 전 임금 2,000 쓰고요. 변화 전 노동 수요는 얼마예요? 여기 임금이 2,000이니까 여기다 2,000을 대입하면 변화 전 노동 수요는 5,000 빼기 2 곱하기 임금 2,000에서 1,000을 얻습니다. 그래서 변화 전 임금과 변화 전 노동 수요는 굉장히 쉽게 구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변화 후 임금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원래 제대로 풀려면 변화 후 임금을 x라고 놓고 이거를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막 풀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쓸데없이 어려워져요. 쓸데없이 어려워지는데 우리 이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풀 이유가 없잖아요. 자, 공식을 잘 줬다는 뜻은 뭐냐면
이 임금에다가 내가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이때 나온 노동 수요 값은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화 후 임금을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 후 임금을 그냥 1000이라고 내 마음대로 정해버립시다.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그래서 변화 후 임금은 변화 전 임금은 2000, 변화 후 임금은 1000이야. 그렇게 내가 가정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변화 후 임금이 1000이니까 변화 후 노동 수요는 얼마예요? 5000 빼기 2 곱하기 1000 해서 3000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풀린 겁니다. 변화 전후 임금과 변화 전후 노동 수요를 다 구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쉬워요. 노동 수요 변화율, 변화율은 어떻다? 두 개의 차이값, 즉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변화 전 값 1000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2를 넣었고요. 임금 변화를 어떻게 해요? 자, 두 개의 차이값 2000에서 1000을 빼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고 최초값 2000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계산하면 0.5를 넣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화율을 서로 나누어 주면 노동수요 탄력성은 노동수요 변화율 나누기 임금 변화율 하니까 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을 구하고요. 근로자 수입은 훨씬 쉽습니다. 근로자 수입은 그냥 임금 곱하기 일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2000에 일한 시간 1000. 아까 여기 우리 1000 구했죠. 그 1000을 곱해주면 200만이라는 총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란 당연히 진로 선택에 관련한 문제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태도와 능력이 얼만큼 발달해 되어 있는가, 태도와 능력이 얼만큼 성숙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다시, 진로 성숙도 검사란 가장 중요한 것, 태도와 능력이 얼만큼 발달해 있는가, 뭐에 대해서 진로 선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태도와 능력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당연히 하위 척도로 태도와 관련한 태도 척도가 있고요. 능력과 관련한 능력 척도가 있습니다. 먼저 태도 척도요. 진로 결정성, 참여성, 독립성, 지향성, 타협성이 있고요. 능력 척도요. 자기평가, 직업정보, 계획, 목표 선정이 있어요. 이 5가지 혹은 3가지, 4가지에 대한 설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진로 성숙도 검사의 주제는 다 진로 선택과 관련했죠. 그러니까 모든 설명들의 진로에 대한 진로 문제, 진로 선택, 진로 결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제목을 반복할 뿐이에요. 결정성, 결정 여부입니다. 어떤 결정? 주도적 결정이요. 다시 진로 결정성, 진로에 대한 주도적 결정이고요. 참여도 당연히 참여 능력이죠. 어떤 참여? 능동적 참여요. 진로 문제에 대한 능동적 참여. 독립성, 당연히 독립하려는 스스로 하려는 경향이죠. 스스로 진로 선택을 하려는 정도 독립성이고요. 지향성, 진로 결정에 필요한 이해와 준비고요. 타협성, 당연히 타협 능력이죠. 뭐에 대한 타협? 현실과 선택지 간의 타협 능력 정도, 타협성입니다. 여기서 기억하기 어려운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지향성, 성향이요. 진로 결정에 필요한 이해와 준비입니다. 능력 척도 4가지예요. 자기평가, 직업정보, 계획, 목표 선정 및 수립이요. 자기평가가 뭐죠? 결국 자각이에요. 자각. 뭐에 대한 자각이냐?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대한 자각. 직업정보입니다.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능력이요. 직업정보,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능력이요. 계획 수립 능력이죠. 뭐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능력, 목표 선정 및 문제 해결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돼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연재되는 나머지 실기 대비 강좌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타난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준규였습니다.